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재밌게 들으셨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22페이지에 법률행위입니다. 자, 법률행위인데 우리 22페이지의 의사표시는 다 인문특강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23페이지도 다 넘어가시고,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 24페이지로 가셔서 24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십니다. 맨 마지막.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인문특강에서 또 했던 거죠. 인문특강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보시죠. 부동산에 관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법률행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매매계약, 증여와 같이 의사표시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자, 소유권이 넘어가서 한 사람이 매도인이 소유권을 실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득하는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자가 바뀌는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가 원래 원칙은 대항 요건인데, 등기가 대항 요건인데 법률 행위를 통한 물권의 득실 변경만큼은, 자, 대항 요건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은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등기가 바로 뭐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죠. 아, 등기를 해야 득실 변경의 효력이 생기는구나.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가셔서, 자, 그럼 매매계약이라든지 증여계약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갑이 을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줍니다. 원래는 갑과 을이 같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귀찮죠? 그래서 서류를 교부해 주면 을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해도 됩니다. 왜? 서류를 준 순간 같이 가는 거랑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등기를 하러 탁 갔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농지를 산 거예요. 농지를 사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격증명이 없어요. 자격증명이 없으니까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를 안 해주니까 등기를 못하니까 효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보시죠. 자격증명을 취득했어요.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등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명을 갖췄는데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 변경의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증명이 아니라 뭘 안 했기 때문에 등기를. 자, 그 다음에 을은 자격증명을 갖췄는데 비로소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자, 물권의 득실 변경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등기죠. 자, 등기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표를 읽을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밑줄 그으시고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뭐라고요? 등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으면 그냥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25페이지 법률행위의 종류로 한번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종류 보시면 자, 1번에 단독행위가 있고요.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합동행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니까 25페이지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26페이지 합동행위와 로마자 2번의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합동행위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고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또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페이지로 가셔서 단독행위하고 계약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표시 하나가 있는 게 뭐라고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이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유형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양가로 기역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양가로 니은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예시를 들게요. 사직서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 품에 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순간 사직의 효과가 생깁니까? 자, 상무나 전무한테 보여줘야 효력이 생깁니까? 보여줘야 효력이 생깁니다. 쓴 것만 가지고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엔 사직서가 아니라 유언서를 썼습니다. 유언서는 보유조의 효력이 생깁니까? 쓰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까? 쓰는 순간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유언서를 딱 쓰는 순간에 효력이 바로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유언대로 나중에 효력이 생겨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직서하고 유언서는 똑같이 혼자 쓰는 단독행위지만 보유조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인 사직서와 보유주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유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번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보유조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직서 같은 게 있겠죠. 그 옆에 써 있는데 그건 체크하지 마시고 나중에 밑에 표로 정리할게요. 양가로 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서는 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바로 효력이 생긴다. 요게 뭐라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꼭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문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자로 우리 정리합시다. 자, 먼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부터 볼게요. 자, 우측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업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재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굳이 좋은 일인데 남한테 알려야만 효력 생긴다. 혼자 재단법인을 만들면 재단법인이 돼버렸다. 재단법인이 돼버렸으니까 상대방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의 포기에 포 동그라미를 치시죠. 자,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 주머니에 있는 담배 요거 제 소유권입니까 아닙니까? 소유권이죠. 그러면 다 피우고 남은 담배 꽁초 요것도 제 소유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제 소유권이죠. 근데 이 담배 꽁초를 길가에 버렸다. 그럼 뭐가 돼요?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누구한테 알려야만 효력이 생깁니까? 버리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까? 버리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권의 포기. 자,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 포기. 자,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상속의 승인 포기는 자, 이미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상속을 주신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는데 아니요, 알릴 상대방이 없다는 거.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유언유증입니다. 자, 유언유증의 유. 여러분, 유언서도 혼자 쓰면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유언서로 증여한다. 유언서로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유증.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이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거기 보시니까 형성권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저 혼자의 의사표시,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나 해지할래, 나 최고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예로 생기겠죠. 자, 형성권의 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유지분의 포기에 공, 취득시효의 포기에 취, 그 사직서 포기, 사직서 대신에 사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취득시효의 포기라는 것은 자, 뭡니까? 자, 내가 옆집의 땅을 20년간 점유를 했을 때 내가 그 땅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옆집 사람한테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야만 효력이 생기겠죠. 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옆집 사람, 정당한 땅의 소유자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 여럿이 가지고 있다. 여럿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 혼자 포기 의사를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두 문자를 어떻게 기억하시냐? 자, 여기는 암기하셔서 두 문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야, 요번에 제 상 받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쟤는요 이번에 포상이 없슈 이렇게 된 거죠. 자, 제 포상 없슈. 두 문자 제 포상 없슈. 아니야, 있성 해가지고 있성 하면서 뭐를 받는데? 공취사라는 상을 받아. 공취사. 자, 그래서 제 포상 없슈. 아니야, 있성 공취사.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것보다는 두 문자가 훨씬 낫다. 요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계약이죠. 여러분, 자, 계약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꼭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사표시? 자, 거기 가본해 보세요. 청약의 의사표시. 나랑 계약할래? 라고 계약을 청하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그래, 내가 너랑 계약할게 라고 하는 뭐예요?
청약에 따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에 팔려는데 100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의사표시에 합치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2개.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 의사표시가 뭐 해야 된다? 합치. 자, 되셨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합치. 예, 청승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자, 청승합. 청약과 승낙과 합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되셨고 나머지는 보실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뒤로 휘리릭 넘겨보시죠. 자, 이제 27페이지 가시면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는 로마자 1번에 자연적 해석과 로마자 2번에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규범적 해석이 뭔지, 자연적 해석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대교를 건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업사를 불러서 차를 견인해 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를 견인해 가라고, 야, 차를 좀 보관해 줘. 빨리 차 견인해 가.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업사에 있는 사람은 자, 난 공업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라니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수리하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의사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해가라고 했던 차주는 아, 이 차 너무 낡았으니까 폐차시켜야 되겠다. 폐차하기 전에 일단 거기다 맡겨야지. 뭐 거기 아니면 지금 보관할 방법이 없잖아. 해서 폐차 생각으로 잠시 맡긴 거예요. 수리를 맡긴 건 아니었습니다. 둘의 진심의 의사는 이렇게 달랐던 거죠. 차주는 폐차를 위해서 잠시 보관, 공업사는 수리를 위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의사는 서로 다른데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는 차량을 좀 맡아줘. 빨리 견인해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판사님이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판사님이 왜? 이쪽에서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맞춰서 자, 200만 원 수리비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그거 폐차할 건데 웬 수리비? 못 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분쟁이 생겨서 판사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자연적 해석을 갈까요? 규범적 해석을 갈까요? 라는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규범적 해석을 잠깐 보시죠. 로마자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업사한테 자동차를 맡아서 네가 가지고 있어. 빨리 견인해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관만 시킨 것이다. 안 그러면 수리를 맡긴 것이다. 수리를 맡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는 관계를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판사님이 속 마음까지 뒤집어 봐요. 안 되니까 객관적인 의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판례 거의 99.999 판례가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위로 올라갈게요.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라. 어떻게 해요? 자, 자연적 해석의 의의를 보시면 표현된 문자나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시된 거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해석 방법이다. 자, 무슨 방법? 실제 의사를 밝힌대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아주 예외적인 판례 0.001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과 을이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랬는데 땅이 너무 많은 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약서상의 지번을 잘못 써서 무슨 토지로 써버렸다? Y 토지.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땅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내 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 저것도 내 땅인가? 그래서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이 땅과 저 땅을 헷갈렸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제가 사실 그 컬투쇼인가? 거기서 이제 한번 방송 사연을 접해 본 적이 있는데, 자, 임차인이 한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임대인이 단 한 번도 차임, 월세를 올린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모아가지고 자, 내 집을 이제 사게 됐대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면서 그동안 임대인이 한 번도 월세를 안 올렸으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한 번도 월세를 올려주지 않아서. 그랬더니만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거기도 제 집이 있나요? 자,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에 내가 월세를 차마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거랑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실수로 지번을 달리 써서 무슨 토지 계약서를 작성했다? Y 토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해 준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왜 이게 문제가 될 거냐? 문제가 안 됐는데, 자, 을은 어떤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X 토지라고 생각하고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은 아무리 봐도 이게 Y 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떤 소송?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분명히 X 토지를 사고 팔았다는데 Y 토지로 잘못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넘겨서 제가 지금 X 토지를 을로부터 사기로 했는데 요 계약부터 전부 다 바로 고쳐서 등기를 X 토지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아주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판사님이 하나씩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되겠냐면 첫 번째, 야, 그러면 어디에 계약서가 작성됐니? 계약이 어디에 성립됐니? 성립된지 여부를 묻습니다. 자, 성립이 매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뭐가 필요하죠?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 청승합이 필요한데 어디에 청승합이 됐습니까? X토지. 그래서 X토지에 계약이 성립하고 Y토지는 청승합이 없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X토지의 계약이 성립했는데 자, 성립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청약을, 승낙을, 의사의 합치가 생겼으면 바로 서로 간에 효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X토지 계약은 유효하다. 자,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즉시 유효가 됩니다. 자, 일단 성립함과 동시에 뭐라고요? 즉시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법률행위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죠. 아, 계약이 성립했어? 그럼 바로 유효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겠어? 그럼 언제부터 사줘요? 즉시 사줘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승낙을 했고 아이스크림이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의사의 합치가 됐다면, 콘 아이스크림을 의사의 합치가 됐다면 그때는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건 공짜로 준다, 기부, 증여가 되는 거죠. 증여 계약이 성립했고 그 계약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효가 됐는데, 자, 그러면 Y토지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요 차고 취소는 표시만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차고까지 공부한 다음에 볼 거니까 표시만 좀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유효가 됐는데,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를 했는데, 자, 무슨 등기를 했죠? 바로 Y토지 등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부동산에 X토지에 법률 행위를 통한 매매 계약을 통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는 물건의 득실 변경은, 자, 법률 행위를 하려면 이 법률 행위는 유효가 돼야 되고, 성립하고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뭘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되고? 유효해야 되고, 등기까지 했을 때 물건의 득실 변경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X토지를 따져봤습니다. X토지를 따져보니까, 자,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고 유효가 됐다. 1번은 갖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2번,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Y토지 등기가 됐으니까 여기 2번이 없었어요. 2번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득실 변경, 즉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씩 분설해서 따지듯이 공부하죠. 따지듯이. 하나하나 법리를 따지면서 공부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그러면 Y토지를 보니까 Y토지는 애초에 뭐가 없었어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었죠. 아니, 성립을 안 했으니 유효라는 것도 될 리가 없습니다. 성립을 애초에 안 했으니까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죠?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1번. 법률행위가 유효니? 아닌 거죠. 뭘 했지만, 등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법률행위를 통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유효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해야 된다? 유효. 그리고 뭐까지 갖춰야 된다? 등기. 자, 그러면 우리 앞 페이지 판서 노트로 잠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법률행위에, 자, 법률행위.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기 뭐 해야 된다? 유효. 유효이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등기를 해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즉, 이게 무효가 되거나, 애초에 성립을 안 하거나, 두 번째, 등기를 안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런 물권의 득실 변경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다시 가셔서 판소노트. 어느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정리할게요. 자, 27페이지. 자, 로마자 1번의 자연적 해석입니다. 의 보시게 되면, 표현된 문자나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계약서를 썼지만, Y토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거기에 문헌의 의미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래서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해석 방법이 무슨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 방법.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판례로 가시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 갑과 을 모두 특정의 액수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고요. 목적물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Y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됐을 때 자, 2번 X토지가 요거죠. X토지가 계약이 뭐 했다? 성립했고 착오는 표시만 해주시고 나중에 보실 거고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왜? 등기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Y토지. 자, 기억에 계약이 성립했느냐? Y토지는 청약 승낙 의사 합치가 없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었다. 착오치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이 됐다? 법률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유효인 법률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석까지 읽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페이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29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목적인데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얘기를 했었죠. 로마자 1번에 효력 규정. 자, 효력 규정에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뒤쪽 페이지 넘기시면 30페이지 단속 규정 밑줄 그으십니다. 자, 효력 규정은 규정을 위반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 바로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은 단속반이 떴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사 먹은 음식물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해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의하실 것 말씀드릴게요. 자, 29페이지 가셔서 자, 행정법규상 효력 규정을 위반합니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죠. 중개수수료를 얼마 받아라. 그래서 뭐 30만 원이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자, 30만 원 정했는데 그 30만 원부터 밑에 떨어지는 거, 자, 우리 공부하셨죠? 30만 원보다 밑에 깎아줘. 이건 여러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깎아달라는 사람 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자, 더 많이 줘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1번 보세요.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금지 규정입니다. 이 이상 받지 마라 라고 했던 이 규정은 당연히 효력 규정으로서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2번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자, 여기 부분은 임의 규정이니까 유효고 초과하는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35만 원 주고받기로 했다. 그러면 5만 원은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고 얼마만 주면 된다? 3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중개업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자, 무슨 단어요? 초과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여기는 임의규정, 여기는 강행규정이니까 뭐라고요? 편면적 강행규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입니다. 그러면 자,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해서도 안 되고 수수료 약정을 해서도 안 되죠. 무효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4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단 1회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입니다. 자, 시골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새로 외지인이 왔네. 그거 왜 왔어? 우리 땅 보러 왔어? 그거 내가 잘 아는 땅인데 저거 하나 소개시켜줄까? 해가지고 중개사 자격증이 없지만 1회
딱 한 번 중개를 해주고 중개수수료 얼마 좀 줘 하고 중개수수료 먹죠. 여러분 이것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효죠. 영업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당연히 중개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에서 무효가 되지만 그냥 외지인 와서 한 번 계약한 거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그냥 그때는 무효로 놓지는 않고 뭐로 놓는다? 유효다.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가시면 로마자 이번에 행정법규상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자, 단속 규정은 개인의 사적 거래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단속반이 떴다. 그러면 내가 노점상으로부터 떡볶이를 사 먹어도 이건 유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거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판서노트 자 8페이지 가시게 되면 중간 생략 등기가 있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파는데 을이 그걸 삽니다. 그러면 자 매매 계약이 첫 번째 이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을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한테 팝니다. 그러면 다시 매매한다라고 해서 다시 전자를 쓰고 매매의 매자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전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사서 다시 누구한테 판다? 병한테 전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를 2번 해야 됩니다. 등기를 2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금을 몇 번 냅니까? 2번 내죠. 그래서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탈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을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신고를 안 하려고. 등기를 어떻게 해라? 그냥 갑 또 직접 병한테 등기해줘 해가지고 등기가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서 등기를 몇 번 했다? 한 번만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중간에 누가 생략됐죠? 을이 생략된 등기. 그래서 2번 할 등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탈세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세금과 관련돼서는 자, 탈세를 했다. 그럼 뭐가 뜨죠? 단속반이 뜹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뭐예요? 단속반이 뜹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뜨죠? 단속반이 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세금 신고하는데 안 했다고 해서 상속이 안 일어납니까? 상속은 유효합니까? 유효하고 세금 징수만 남은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뭐를 빼먹었다? 세금을 탈세하기 때문에 이때 뭐가 되겠어요? 단속반이 떠서 야, 을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속반이 떴다. 단속 규정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겠습니다.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합의 즉 돈 내고 산 거는 맞잖아요. 세금만 징수하면 되니까 이건 뭐다? 유효다. 그래서 거래계약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주택법에 전매 행위를 제한합니다. 자, 무슨 단어 보이세요? 전매 행위를 여기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의 한 형태란 얘기네요. 자, 이것도 유효다 아니다? 유효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각종의 허가입니다. 자, 허가도 볼게요. 노점상을 하려면 뭘 얻어야 된다?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그러면 허가가 나오면 당연히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단속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업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에어앤비 많이 하잖아요. 에어앤비를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에어앤비를 해준 거죠. 나중에 단속반이 떠서 걸리면 그 외국인과의 그 에어앤비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유효가 되는데 그 허가 없이 한 행위를 단속받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허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단속이랑 연결된 겁니다. 단속. 자, 뭐랑 연결된다고요? 단속. 그러면 계약은 유효겠어요? 아니겠어요?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공식이죠. 허가 명의되어 계약을 했다. 식품적경업 영업허가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계약은 허가랑 관련되면 무조건 뭐다? 유효. 무허가 거래행위도 허가랑 관련됐으니까 당연히 뭐다? 사적으로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 자, 그래서 허가 들어가면 유효. 그 다음에 전매나 중간 생략 등기 들어가면 성질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단속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허가 중에서도 어마무시한 허가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죠. 토지거래허가는 허가이긴 하나 이것은 투기 과열지구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 목적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 부분의 토지거래 허가만큼은 이때는 단속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예, 강행 규정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자, 뭐라고요? 무효. 그래서 허가 중에서 무슨 허가만 주의하자? 토지 거래 허가. 자, 무슨 허가만 주의하자? 토지 거래 허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페이지까지 정리가 모두 마쳐졌고요. 자, 이제 요 내용까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법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제 31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자, 이쪽 부분을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3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죠.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사회 질서를 위반합니다. 그럼 사회 질서 위반한다는 얘기가 도박하지 마, 도박하고, 첩두지 마, 첩을 두고, 마약 흡입하지 마, 마약 흡입하고, 자, 뇌물 주지 마,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이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회 질서를 위반해서 내가 마약을 넘겨줄게.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뇌물 줄게. 이런 계약들은 전부 다 뭐다? 무효다. 효력이 없어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번에 서설이 있고 의의가 있는데 의 아무리 읽어봐도 선량한 풍속이 뭔지 사회 질서가 뭔지 절대 시험에도 안 나오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십니다. 자, 나번의 유형에서 필요한 내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번의 유형은 우리 판소노트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편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 편을 잠깐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의사. 자, 나는 1,000만 원 빌려야지라는 의사가 생겼고 표시. 1,000만 원 빌려줘라고 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 1,000만 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 동기, 계기,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 동기는 뭡니까? 도박을 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여러분, 도박할 때 필요한 자금. 당연히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동기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 반사회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돈을 한번 빌려볼게요. 첫 번째 빌려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도박 자금에 쓸 돈 있지만 병원비라고 빌립니다. 자, 병원비라고 빌렸으니까 도박 자금이라는 동기를 표시한 적도 없고요. 상대방도 병원비인 줄 알고 빌려줬으니까 도박 자금에 쓸 거라는 것이 즉 동기가 그거라는 것을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돈 좀 빌려줘. 엄마 병원비라고 빌려줬는데 자, 이것이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아닌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을도 병원비라고 생각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가도록 하죠. 두 번째입니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는데 1,000만 원 빌리는데 이번엔 도박자금이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동기를 뭐 했죠? 표시했습니다. 도박자금에 쓸 건데 빌려줘 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자, 갑이 을한테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자, 을한테 돈을 빌리는데 내가 도박자금에 쓸 거라고 표시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을이 도박장 주인입니다. 그럼 을이 도박장 주인이니까 자, 당연히 걔는 내가 왜 돈 빌리는지 그 동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상대방에게 알려졌죠. 도박장 주인이니까 도박하려는 거고지 뭐. 자, 그럼 이때 돈 빌려주는 것도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자,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으면 의사표시 자체로 넘어와서 의사표시가 반사회적이 되지는 않는다. 근데 둘 중에 하나, 표시가 되거나 표시되지 않아도 뭐냐면 알려지면 자, 그때는 이 반사회적 동기가 의사표시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게 돼서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나번의 유형을 보시죠. 첫 번째 줄,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밑줄 그으시고 네 번째 줄 우측입니다.
표시되거나 표시 동그라미를 치시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그라미 치시고 동기가 반사의 질서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여러분 뭐죠? 나입니다. 또는입니다. 요게 되거나 이거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죠. 여기는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표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진 위에다가 쓰세요. 표시 X.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반사의 질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사적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여기서 있는 나온 내용이 당일날은 이게 도박 자금을 썼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갑의 어머니로부터 병원비를 빌려준 을이 갑의 어머니, 돈을 빌려간 갑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갑의 어머니가 을아 하니까 아니 어머니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갑이 병원비를 빌려갔는데 아니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많이 편찮으세요? 물어본 거죠. 그때만 갑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 집에 있는데? 그럴 때만 갑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이 자식 도박하러 갔구나. 자, 여러분 그 다음날 도박 자금에 썼다는 돈을 그 돈을 도박 자금에 썼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까? 아닌 거죠. 그 돈을 빌려줄 당시에 도박 자금에 쓸 걸 몰랐고 그 부분을 표시한 적이 없으니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다음날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시기는 언제로 잡습니까? 자, 이것도 민법의 공식입니다. 어떤 행위의 판단 시기를 잡아야 될 때는 항상 정답이, 항상 원칙이 법률행위 시입니다. 법률행위 당시에 반사회적이 아니라면 나중에 알게 되었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다번에 판단 시기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시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률행위 시입니다. 자,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 자,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S모 S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고요. 그 여자 연예인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려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도박 자금 했을 줄 몰랐다.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도박 자금으로 쓸 걸 몰랐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준 행위는 반사회적이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모든 정답은 원칙이 뭐라고요?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시에 몰랐으면 선의, 알았으면 악의, 법률행위 시에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 시에 반사회적이 아니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 2번 판례의 분류 되겠습니다. 이 판례의 분류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어보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데 보통 교수님들의 교재는 좀 다르게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 해당되는 판례만을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했으니 이대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판례 분류에서 가번의 첩계약입니다. 첩계약. 여러분 첩을 두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제목만 밑줄 그으시죠. 첩계약을 했는데 본처가 첩을 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까?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그렇죠. 개인이 아무리 허락을 했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위반된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첩계약 시 본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 보시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징여입니다. 자, 부첩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부첩관계를 종료합니다. 첩관계가 종료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첩을 한 명 뒀습니다. 근데 첩을 뒀는데 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자, 요쯤 돼서 첩관계가 종료된다면 자, 그때 제가 생활비를 안 주다가 첩계약이 종료되면 생활비를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첩계약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내가 줬던 것을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첩관계를 내 지금까지 너한테 줬지만 첩관계 종료하면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파란색으로 선을 그은 것은 내가 너한테 이미 준 게 있는데
첩관계 종료되면 끊자. 다시 돌려줘. 라고 해서 해제하자. 라고 해서 여기 부분을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해제 조건. 자, 나중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겠지만 이 조건이란 뜻은 장래에 생길 것이 확실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첩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 확실해요?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건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실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려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지했던 건 줬던 걸 빼든다는 얘기죠. 자,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보실 게 첩관계가 종료됐을 때 생활비를 줍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왜? 첩관계 종료는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첩관계 종료되니까 뭔가를 주는 거죠.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정지입니까? 아니 끝난다는 게 정지인데 이건 지금 생활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인문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자식 용어, 특히 일본식 용어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자, 차량이 쭉 오고 있어요. 차량이 붕 오고 있다가 신호등 앞에 멈췄어요. 정지했죠? 우리는 정지를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식 표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파란색으로 바뀌면 부릉 하고 달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달려나가는 걸 말합니다. 부릉. 신호등 바뀌면 부릉 달려나가지.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입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자, 기존에 멈췄어. 왜 멈췄어? 신호등 바뀌면 달려나갈 거니까. 그래서 요게 정지 조건입니다.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첩계약이 종료되면 생활비 줄게. 부릉 줄게. 하면서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양가로 니은 보세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징여다. 밑줄 그으시고 부첩관계가 종료되면 자, 해제 조건 줬던 걸 뺏겠다는 거죠. 내 너한테 아파트 줬는데 야, 부첩관계 끝나면 돌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첩계약 종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지죠. 첩계약 종료를 못합니다. 왜? 살 집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첩계약 종료를 시킬 수 없으니 반사회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우측이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디귿 부첩관계 종료 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부첩관계가 종료되자마자 금원을 줄게. 여러분, 그러면 생활비가 생기는데 첩으로 꼭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줄 우측에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이다. 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리을입니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 약정을 합니다. 여보, 내 그동안 바람쳐서 미안해. 부동산을 줄게.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건 사회질서에 반할 내용이 아닌 거죠. 따라서 여러분 거기 세 번째 줄의 우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질 수 없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어려운 게 없죠? 자, 32페이지 가시게 되면 나번에 면탈 목적, 보험금 취득 목적 등 각종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만 좀 모아봤습니다. 1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 자, 아내가 죽으면 생명보험 달라고 처음서부터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잔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아내를 죽이죠.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령이 됩니다. 그런데 2번으로 갈게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령이 아니죠. 우리 그래서 다 보험 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요건 체크만 좀 해두시죠. 체크해 두시면 다시 돌아와서 꼭 보겠습니다. 지금 보셔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증언 및 진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으니 증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증언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공짜로 해줘야 됩니까? 도정에 돈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소정에 돈을 줘야죠. 아, 생계를 뿌리치고 와서 증언해 주겠다는데 공짜로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기억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증언 시 용인 수준의 대가 약정. 용인할 수 있는 수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은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거기다 제목을 달았던 이유가 요게 키포인트로 요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 증언 시 용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 약정. 증언 한번 해주는데 1,0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이 아니라 너무 크죠. 이것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되면 증언 한 번 해줄 때 나도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자, 양가로 되겠어요. 허위 진술. 내가 거짓말로 진술해 줄 테니까 10만 원만 달라. 이건 당연히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그 밑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 밑줄 그으시고 내용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번의 개인의 자유 제한입니다. 여러분, 양가로 기억은 너무 당연하죠. 이혼, 결혼, 불가역정. 어떤 경우도 이혼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도 넌 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약정은 당연히 반사회적이고. 자, 양가로 니은입니다. 위약벌의 약정이 과도하게 무겁습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벌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제가 뭐 10분 지각하면 약속 위반이니까 벌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죠. 따라서 여러분 거기 밑에 자, 두 번째 줄 우측이죠.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석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 해외 연수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 약정이죠. 자, 제 후배는 법대 출신이지만 사법고시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K를 들어갔어요. SK를 들어가가지고 자, 거기서 해외로 막 근무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가 있대요. 그리고 3년 후에 로스쿨 자격증을 따서 왔습니다. 변호사가 된 거죠. 미국 변호사.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돈을 누가 대줬다? SK가 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 기간 계속 회사에 근무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게 사회질서에 반합니까? 안 하는 거죠. 후배는 말합니다. 형, 저 험난 세상에 가느니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연수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 약정은 두 번째 줄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양가로 리을의 강박. 요것도 좀 체크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체크 단 다음에 나중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페이지 가셔서 마번의 도박입니다. 양가로 기억에 도박, 마약, 밀수자금을 빌려줍니다. 도박하라고 돈 빌려주고 마약 사라고 돈 빌려주고 밀수하라고 돈 빌려주는 것은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다. 자, 양가로 니은을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도박, 마약, 밀수자금의 변제, 돈을 갚습니다. 자, 도박장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도박장 주인은 그 돈을 어디다 쓰죠? 또 도박자금 빌려주는 데 쓰고 고리로 뜯겠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도박장 주인도 돈이 없을 테니 당연히 못 빌려주겠죠. 그러면 도박자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 즉 도박을 더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박자금, 마약, 밀수자금 변제는 자, 그 밑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마번의 변호사 한번 보시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그 역량이 뛰어나서 소송에서 승소하면 성공보수 약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는데 성공보수 약정으로 7%를 주기로 했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겼는데 뭐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을 딱 듣는 순간에 저 성공보수 약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감이 있나 보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건 사회질서에 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 우측이죠.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가로 니은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 아닌 사람은 이런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의 우측에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양가로 뒤에 보시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소를 할 때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검사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제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다고 제가 검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검사가 아니죠. 검사로 있었다가 지금 막 옷을 벗고 나온 뭐 부장검사 출신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을 구속수사를 면하게 해주면 성공보수약정으로 1억. 제 아들을 기소유예를 받게 해준다면 성공보수약정으로 10억.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정상적입니까? 반사적입니까? 반사적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민사사건과는 다릅니다. 변호사 개인의 역량과 상관이 없는 거죠. 전관예우, 전에 관직에 있던 사람을 특별히 예우해주는 그런 전관예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제가 본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과는 다르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4번에 각종의 증여입니다. 자, 증여. 자, 뭔가를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반사회적이냐는 거죠. 첫 번째,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임야입니다. 자, 이 사찰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남한테 기부를 해버리면 사찰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자, 이것은 반사회적 범위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니은 진정서 취하 조건으로 거액을 증여하기로 약정합니다. 내가 이 진정서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10억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회질서에 반하겠죠. 따라서 그 밑에 무효다.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디귿 특별한 청탁에 대한 뇌물 증여 약정입니다. 여러분, 자, 특별한 청탁과 그 다음에 뇌물을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특별한 청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청탁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을 만나고 나오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예요? 특별한 청탁이에요. 이게 무슨 반사회적입니까? 그런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뭔가 탁 줬다. 돈을 줬다. 그럼 이게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청탁에 대해서 뇌물증여 약정. 두 번째 줄에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한다. 돈을 주는 순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리을 범죄 포기 조건의 증여입니다. 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아니 범죄를 포기했으니까 내가 1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사회질서에 반합니까? 범죄를 안 하게 될 텐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살인을 하셨네요. 살인 안 하면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살인 안 하겠대요. 이제 범죄를 포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살인을 하러 가야 되겠다. 자신이 얼마를 벌기 위해서 10억을 벌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죠. 저도 범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죄 포기의 대가로 징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범죄가 더 양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 포기 조건의 징역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로 가셔서 A번에 이중행위 나오겠습니다. 이중행위. 자, 행위가 한 번만 있다, 두 번 있다, 두 번 있습니다. 이중행위.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주지직 임명하고 비자금 은닉이 있는데 먼저 좀 쉽게 설명드릴 비자금 은닉부터 가겠습니다. 자, 비자금은 숨기는 자금이죠. 그러면 여러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즉 보통 우리 회사에서 자금이 생겨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은밀한 자금으로 숨기는 겁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조성이 된 비자금은 말 그대로 숨길 빗자인데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숨겨야 되겠습니까? 숨깁니다. 그러면 비자금 조성은 사회질서에 반하지만 숨기는 행위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양가른 니은 보시죠.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은 이른바 비자금. 옆에 슬래시 그으시고. 자, 비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하고. 자,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다. 남한테 맡기는 것이 임치인데, 남한테 맡기는 게 잠깐 임시로 맡겨줘. 임치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비자금은 숨기는 거니까, 임치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비자금 사회질서에 반하지만, 임치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아내가 남편의 비자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숨겼다라고 화를 냅니까? 조성했다고 화를 냅니까? 아니 무슨 돈이 나서 이거 비자금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숨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성이라는 부분이 포인트죠. 아니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여보 하면서 책상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이 사회질서에 반하고 은닉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기억의 주직 임명 행위입니다. 자, 주지로 임명을 했어요. 그 임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지가 다른 사람한테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 사찰을 판 거죠. 그래서 그 팔아서 산 사람한테 주지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회 질서를 봤을 때 거액의 금품을 받고 주지직을 사고 파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스님 재산입니까? 신도들 재산이죠. 신도들이 낸 돈으로 됐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맞는데 그때 종교법인은 걔를 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임명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근데 이게 전통 사찰 아닙니까? 자, 사찰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신부님은 뭐예요? 그냥 성당에서 생활하시면 돼요. 주거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목사님은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족끼리 그냥 한 집에 사는데 그냥 이제 목사님은 이제 직업이 목사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스님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거주할 곳도 없어서 스스로 사찰을 창건해야 돼요. 신부님하고는 좀 달라요. 신부님은 성당에 들어가 살면 되는데 스님들은 사찰이 부족해요. 스스로 창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창건을 했어요. 사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찰에 대해서 자, 종단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종단 재산이 되기 때문에 노후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신부님은 노후 대비가 돼 있어요. 목사님도 노후 대비가 돼 있어요. 목사님은 자식이 노후 대비고요. 신부님의 경우에는 카톨릭 대학이 노후 대비예요. 근데 불교는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 돈이 없으면 치료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단에 등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단에 등록만 하면 그때는 종단에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대 그 스님, 그 밑에 상자 스님, 자식 스님이 있어요. 그 밑에 배우는 그분에 한해서는 주지임명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중간에 아무리 거액의 금품을 팔고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에는 임명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령이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34페이지로 가셔서 자, 3번의 효과입니다. 3번의 효과. 자, 3번의 효과는 저랑 같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무효의 4원칙입니다. 자, 뭐라고요? 무효의 4원칙. 자, 무효의 4원칙인데 자, 우리 판서노트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효의 4원칙을 우리 인문특강에서 엄청 중요히 생각하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무효의 4원칙을 봅시다. 첫 번째, 이건 무조건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무효는 잘못 있는 사람을 포함한 누구나 다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당사자 간에도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하기의 제3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고, 네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 청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이게 무효의 4원칙입니다. 그러면 자, 민법 규정은 예외 규정으로서 민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그 예외가 적용되고 예외 규정이 없으면 원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34페이지 보시죠. 3번의 효과입니다. 가번에 누구나, 그렇죠. 귀책 사인자를 포함한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어서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첩계약이 무효입니다. 자, 첩계약이 뭐라고요? 무효. 자, 그러면 갑의 자식이 자, 첩인 을한테 이 첩계약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갑도 귀책 쌓이는 사람, 첩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이 첩계약 무효야 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첩계약임을 입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을은 갑한테 첩계약이니까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고 갑의 자식 선의의 제3자든 악의의 제3자든 전부 다 이 첩계약은 무효다 하고 나 나갈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부당이득으로 딱 넘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선물 약속입니다. 첩계약인데 자동차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이행 안 했어요. 그럼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죠.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이미 선물한 반지입니다. 자, 첩계약을 체결해서 이미 선물한 반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무슨 규정이 있다고요? 예외 규정. 자, 그래서 여러분 답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자, 별표 치시고 잘 보세요. 746조라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용어 정리부터 갈게요.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는데 불법 행위도 있고요. 불법 원인급여도 있어요. 원인급여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이 불법과 이 불법은 같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법을 위반했다는 뜻이고요. 요 밑에 불법 원인의 불법은 반사회적 불법입니다. 반사회적 급여입니다. 죄송합니다. 반사회적 급여를 반사회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민법에서 쓴다고요?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 행위는 진짜 불법, 즉 위법을 말하는 거고요.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은 반사회적 급여, 반사회적을 원인으로 한 급여.
즉 다시 말해서 뇌물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회적 원인 급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효이지만 뭐를 못한다?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됩니다. 자, 어떤 무효에 한해서? 반사회적 법령의 무효. 아니,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자, 제가 도박자금을 빌려줬어요. 도박자금. 그런데 여러분, 도박자금 빌려주는 건 무효야. 너는 왜 내 돈을 가지고 있지?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돌려줘.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디에 쓴다? 도박자금에 쓰기 때문에 변제도 못하게 하고 돌려받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못 돌려받게 합니다. 그래야만 도박자금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이 원래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돼야 되지만 반사회적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첩한테 여러분 아파트를 소유권을 사줬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첩계약 무효야. 그럼 아파트 돌려줘 하면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잘 산다, 또 다른 사람하고 첩계약 체결한다. 이 아파트를 기호하러 또 첩계약을 체결하겠죠. 또 돌려받고 또 다른 재산랑 첩계약 체결하고, 이러면 첩계약이 너무 활성화돼 버리는 거죠.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령의 무효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무효지만 뭐는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민법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746조를 다시 보세요. 불법을 원인으로 인해서, 반사회적을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행할 의무도 없고 청구할 권리도 없다. 요거 그대로, 여기까지가 무효의 사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불법 원인 급여를 갑니다. 불법 원인 급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얻은 급여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불법 원인의 급여의 경우는 일반적인 무효와 달리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반사적 이익이죠. 자, 무슨 이익? 반사적 이익. 돌려받지를 못하니 걔가 뭐를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반사적 이익에 따라 이들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1번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안 됩니까? 라는 거죠. 내가 아파트를 넘겨줬지만 그게 무효니까. 자, 그럼 아파트를 넘겨줬으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여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갑시다. 자, 분명히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런데 아파트 등기를 을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했던 대로 자,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법률행위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아무리 등기를 넘겨줘도 소유권의 득실 변경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가 돼 있지만 얘는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계속 소유자인 거죠? 등기는 을로 돼 있지만 갑이 소유자입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적인 논리로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그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아무리 등기 넘겨도 소유권이 득실 변경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서 여전히 그 건물 아파트는 갑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됩니다. 등기는 믿어야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을의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 것이다? 갑의 것. 그러니까 등기를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추정 공부할 때 등기는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합니다. 등기가 불명확하죠? 을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을의 것이 아니거든요. 소유자는 누구 거라고요? 갑. 등기는 불명확하다. 등기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등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가 붙는다? 추정. 일단 누구 거로 추정해준다? 을의 것으로 추정이 될 뿐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등기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소유자는 누구니까? 갑이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갑이 을한테 자, 등기를 넘겨줬지만 자신의 아파트 등기를 첩계약 때문에 넘겨줬지만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고, 자, 그 다음에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반사회적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 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을의 이름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거 등기 내 거니까 돌려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에 기해서 야, 내 등기 돌려줘. 절대 돌려주면 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못 돌려줍니다. 그러면 야, 첫 계약은 사회질서에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게?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하셨던 판사적이 누구께 돼버린다? 그렇죠. 을에게 돼버립니다. 분명히 을이 소유자는 아니었는데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누가 권리를 취득한다? 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얘기 하죠. 자,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룸사롱에 가서 여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자, 여자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나 아파트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 살아. 비어있으니까 네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막 사색이 되면서 뭐라 그래요? 오빠, 내가 거기 내 이름으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줘야지. 자, 이미 그 사람은 이 민법을 깨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에서 누가 권리를 취득하죠? 을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오빠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자동차 한 대, 이거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처분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법을 잘합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34페이지 양가로 니은의 불법 원인급여 다시 볼게요. 자,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고 그 밑에 일반적인 무효와는 달리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 했고요. 따라서 자, 제 상대방이나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하거나 등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 등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물건에 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사적 이익에 따라 누가 권리를 취득한다? 을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왜? 돌려받지 안 해도 되니까.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계속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도 밑줄 그으세요.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된다? 절대 돌려주면 안 된다. 반환 청구도 안 되고. 2번,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받아서 좀이라도 내 손해를 보존하고 싶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됩니다. 절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37페이지 부동산의 이중매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